자, 2018년 시행된 2019학년도 수능 사회지문 3점 보기 문제입니다. 그 당시 19번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해줬어야 되는 거랑,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은 이건 지금 수능을 보는 게 아니니까 과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분석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랑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발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앞 문제들을 풀면서 우린 이미 파악을 했죠. 이건 무슨 지문이었어요? 매매 계약 지문이었어요. 그쵸? 보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기에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둘입니다. 바로 증여와 유언이죠. 증여와 유언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나요? 증여와 유언의 뭐?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기는 증여, 유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글과 보기를 눈높이를 맞춰주면은 당연히 매매 계약의 뭐? 개념을 확인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개념을 설명을 해 주었고, 그것과 매매를 비교하는 선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어디 있는고 하니까 지문의 맨 앞에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어찌됐건 매매 계약 쪽을 읽어보시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뭐 계약이 있는데, 1문단부터 보고 있습니다. 계약이 있는데 이건 약속이랑은 달라. 계약은 약속처럼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을 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대.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문제 옆에 써볼게요. 보면은, 보세요. 몇 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처음에 그냥 약속,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은 어떻게? 둘이 그냥 갑이랑 을이라고 할게요. 갑이랑 을이 의사표시를 하고, 을도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게 합치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계약은 뭐였어요? 여기서부터잖아. 계약 역시도 갑이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이 두 명의 의사가 합치하는 것이 계약이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약속과 똑같아. 이 의사표시 합치로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계약이래요. 여기까지 봤네요. 계약인데, 이 의사가, 이 두 사람의 의사가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해서 합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합치하면서 서로 권리와 의무가 나눠서 갖게 돼요. 권리와 의무를. 파는 사람은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뭐예요? 판매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 그쵸? 그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사는 사람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서로 권리와 의무가 엮여 있는, 행사되고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 얘한테도 권리가 있고요. 얘한테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무가 있고 또 다른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떠한 권리? 지금 지문에서 갑이 그림을 사기로 한 사람이죠. 갑 입장에서 맞춰가지고 써볼게요. 갑 입장에서 어떠한 권리? 갑 입장에서는 물권이 아니죠. 뭐 청구할 권리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물건 받을 권리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을은 어떠한 의무가 있어요? 물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그 물건을 받는 대가로 뭘 줘야 돼요? 돈 낼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을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갑과 을의 경우에는 이미 갑이 선지급을 했잖아요.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돈 낼 의무와 돈 받을 권리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증여와 유언과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였죠.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증여를 살펴보면 증여 역시도 뭐 갑과 을이 있을 겁니다. 갑과 을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얘는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 둘이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이 둘이 지금 둘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률 효과를 이 의사표시로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약속과의 차이점이라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의사표시가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약속과의 차이라고 한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이. 그런데 증여에서도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 역시도 법률 행위겠죠. 여기서 이제 법률 효과와 법률 행위에 대해서 위에 나오는데 여기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로 한다. 딱 여기까지 읽고 계약은 법률의 기행 일종. 여기서 이렇게 1문단과 2문단까지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혹시 이걸 체크를 했니? 이게 모두 법률 행위라는 그리고 1번 선지와 2번 선지가 비슷한 말인데 모두 법률 행위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 1번 선지에서는 계약이라는 말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말 속에 법률 행위로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여기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의사표시. 요거를 확인을 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아리까리한데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선지 역시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있다가 유언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 증여에서는 이게 계약이다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계약이다 해서 요거를 확인을 해주셨어야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선지는 이거 단어를 살짝살짝 바꾸어 놓음으로써 직접적인 제시가 아니라 간접적인 제시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정답을 냈어도 좋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답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과 증여와 이제 유언을 비교를 시키자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답이 나올 것이다. 근데 뭐 사실 문제 발문이랑 보기를 읽어봤으면은 여기서 답 나오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증여를 보면은 이제 갑과 을의 매매 계약과는 상관없이 그냥 갑이랑 을이라는 사람을 그냥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아니면 병과 정이라고 해도 되는데 병과 정이라고 할까? 그냥 똑같이 쓰는 것보다는 이게 안 헷갈리겠죠? 병과 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여는 무슨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봐요.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이 사람이 병이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의사를 표시하고 정이 뭐 의사 표시라기보다는 정은 승낙이라고 하는데 사실 승낙도 의사 표시가 아닌가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 갑이 하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 어찌됐건 간에 똑같이 합치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겠죠. 지문에 따르면 계약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대요. 계약과 다른 점은 결국은 이 부분이죠. 서로 권리와 의무가 엮이는 상황에 있는데 증여에서는 병만 증여자 정이 뭐 수여자인가? 뭐 아무튼 간에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대요. 어떠한 의무? 어떠한 의무? 돈 줄 의무. 정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증여자만 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에게는 사실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 받을 권리, 바로 이 권리가 있냐 없냐를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게 청구권이잖아. 돈 내세요. 안 주기로 해놓고서 안 줬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겠지만은 그냥 법지문에서는 써져 있는 그대로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까지 끝내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서로 권리와 의무 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요것만 있다고. 어찌됐건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것, 의무가 있는 것을 뭐라 그랬죠? 채무라 그랬죠. 그쵸? 이런 것을 바로 이런 것을 전부 다 채무라 그랬어요. 뭐 엄밀히 지문을 보면은 다르긴 할 테지만은 해야 될 게 있으면은 채무라고 보시면 돼요. 채무를 이행 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채무가 없어지겠죠. 이행을 했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변제라 그럽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돈 줄 의무가 있네요. 돈 줄 의무가 있네요. 변제의 의무가 발생되나요? 발생되지 않나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돈을 줌으로써
이 채무를 없애야죠. 변제의 의무가 발생되죠. 그리고 매매 역시도 서로 매매는 서로 변제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에서 매매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인데 얘를 좀 더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냈어야 되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궁금해했던 과연 받는 증여해서 돈을 받는 정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냐 없냐죠. 근데 여기서는 제시를 안 해줬잖아. 그래서 문제로 낼 수는 없었던 건데 만약에 제시를 명확하게 했다면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지고 그리고 뭐 수여자라고 해야 되나?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 수혜자는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지문에라도 만약에 나왔다면 보기에서 주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렇다면은 증여는 변제의 의무가 아니라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면은 좀 뭐랄까 좀 너무 많이 틀릴 것 같아가지고 딱 제시되어 있는 이행 의무 가지고 채무와 변제를 연결시킬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더 어렵게 내려면은 지금 이 나온 이 그대로에서 이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마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 정확히는 몰라요. 뭐 증여 받은 적이 있어야 저 증여 좀 받고 싶다. 증여가 좋거든. 탈세의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있는 집에서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 지금 청소년이잖아. 네 명의 계좌에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막 몇 천만 원씩 넣어놨거나 주식 계좌 같은 거 몇 천만 원씩 넣어놨거나 네 명의 어떤 부동산 재산이 있어? 그러면은 사실 이거 안 해도 돼. 그 정도 될 거였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 계속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친족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었나?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는 10년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10년에 5천만 원까지 과세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유산 같은 건 있잖아요. 상속이잖아, 상속. 상속세가 엄청나게 크거든. 50%, 60%까지도 뜯는단 말이야. 만약에 너한테 10억을 행복한 상상을 해봅시다. 10억을 내가 10억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쳐봐요. 사실 뭐 돌아가셨으니까 슬픈 일이지만 10억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만약에 쳐봅시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유산을 받는 그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살다 보면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받는다면 10억을 받는다 치면 그 중에 5억이나 6억 이런 게 물론 다 그것도 도중에 뭐 엄청 절감해가지고 덜 내는 방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근데 10억을 상속을 받으면 5억이나 6억을 세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어렸을 때부터 10년에 5천만 원씩 10년에 5천만 원씩 50년 동안 받았다면 5억을 받은 거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 받은 시점 이후에 10년 지난 후에 돌아가셨다면 그거는 이제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러면은 남은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만약 50%를 뗀다 그러면은 5억 상속받은 거에서 2억 5천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죠. 앞과 뒤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앞에선 세금으로 50%라고 쳤으면 10억에 전부 다 50%니까 5억을 세금으로 내는데 뒤는 2억 5천만 세금으로 낸다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회피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유언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유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유언도 역시
이것도 역시 병이랑 정이라고 해볼게요.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 이것도 어찌됐건 간에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어찌됐건 계약도 그다음에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전부 다 법률 행위인 거죠. 그래서 3번 선지, 4번 선지, 4번 선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3번 선지 설명하면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당사자 일방만 이행한다는 거, 돈 줄 의무만 있다는 거. 똑같은 말인 거 알죠? 그래서 5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증여는 어찌됐건 간에 의사표시가 합치를 했어요. 승낙을 했잖아. 거절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 합치가. 그럼 법률 효과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증여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을 하는 건데 유언은 어떤 식으로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을 한대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그러니까 합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그쵸? 내가 유산을 20명한테 나눠서 주고 싶은데 그 20명에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돈 주겠다는데. 그냥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률효과 계약은 아닌 거죠. 어쨌든 법률 행위인 거죠. 얘도 법률 행위인 겁니다. 이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법률 효과를 이미 발생을 했는데 유언으로 해서 유산을 받는다면 봐봐요. 이 사람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이 유언이 시행된 상황은 이미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점인데 이 사람한테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사람이 존재한다고 쳐봅시다. 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정당한 비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게 법적으로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장남한테 혹은 아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줬어요. 근데 법적으로 자식들이 같은 비율로 나눠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왜 장남이나 아들들한테 많이 줬냐면은 장남이 아들들이 뭐 장남이라서 아들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대를 잇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제사를 되게 많이 했어. 장남이나 혹은 아들이 집 안에 제사를 다 주관했다고. 그래서 매년 그 집에서 그런 고생들을 다 하고 그러니까 챙겨주자는 명목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 집안도 큰아버지가 거의 다 받았어요. 아버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어머니랑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건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게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건데 요즘에는 대가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냐? 분리가 많이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고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고 이런 생각 자체가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쟤만 많이 받는 거예요? 나도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소송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비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사표시 합치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이 계약이라는 녀석, 여기서 이제 매매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 증여랑 유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 보면서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내용인데 시험 끝나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건 조금 다른 게 이 지문의 구성 방식이에요. 이건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봐요. 이 앞문제 풀면서 이상했을 겁니다. 왜? 근거가 뒤에 있었거든.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정석적이고 가장 쉬운 형태라고 할게요. 문제가, 지문이 이렇게 있고요. 문제가 뭐 1, 2, 3, 4, 5번 정도가 있는데, 뭐 어휘 문제는 생략하고, 보통 지문과 문제 정답의 근거의 순서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쉽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걸 많이 섞어 놓을수록 똑같은 지문과 똑같은 선지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올라가요. 바로 이 지문처럼. 이 지문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근거 어디 썼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푼 게 4번 문제죠. 3점 보기 문제. 그쵸?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휘인 거고요. 그쵸? 얘네 근거가 어디 썼습니까?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기본 형태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의 정답폭은 절반 정도를 풀어내시는 게, 문제의 절반 정도를 풀어내시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던가요? 안 나왔죠. 얘네의 정답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1번 문제 정답 근거, 지문의 중간까지 가가지고 겨우 찾을 수 있었거나, 혹은 지문의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수입니다. 하수. 상수로는 지문의 중간쯤에서 찾을 수 있었겠지만은, 하수로 가면은 여기서 만약에 지문의 중간에서 찾지 못했다면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추론을 통해 가지고 찾아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역시도 지문의 후반부까지 읽어야 정답이 나오고요. 6문단, 7문단까지. 세 번째 문제 역시도 그랬던 걸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쵸? 웃기잖아. 앞에 있는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되잖아. 근데 셋 다 지문 중반 이후에 풀렸다고요. 그렇다는 말은 당연히 얘는 어디서? 지문을 출제자가, 특히 평가원 수능 지문은 한 문단 한 문단 쓸모없이 내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의 정답이 뒷부분에 몰려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뒤에 있는 문제가 앞에 근거가 존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구조 같은 거에서도 사실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거 공부할 때는 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구나 이렇구나 분석을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이거 어렵네. 이거 좀 역같네. 이러고 그냥 마는 거죠. 오케이? 이런 생각은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지문이 매매 계약 지문이라는 흐름만 놓지 않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지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또 다르죠. 이걸 이제 존나 어렵네. 매매 계약 뭐 이 씨발 매매 계약 의사표시 법률효과 씨발 막 안 외워져. 빡쳐. 막 변제는 뭐야? 병신. 이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가르쳐줘야 돼. 나한테 가르쳐주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 거야. 매매 계약이 있구나. 나도 나중에 매매 계약 할 수 있겠는데, 살면서? 그쵸? 매매 계약 할 수 있겠구나. 이걸 법률 행위라 그러는구나. 여기서 채권과 채무가 나오는구나. 이 얘기를 왜 했냐 했더니, 선입금 했는데 물건 못 받아가지고 빡친 갑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을 못 받았는데, 이거 나도 당연히 생길 수 있잖아. 선입금하고 물건 못 받는 경우. 요즘에 뭐,
그 중고거래도 많고 당근 이런 것도 많은데 선입금하고 물건 못 받는 경우 많잖아.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구나. 너무 흥미롭지 않니? 너 인생 살면서 이 지문 도움 한 번쯤은 받을걸? 네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번쯤은 받을걸? 네가 겪는 일이 아니라 네 주변 지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든 조언해 줄 수 있는 형태로든 간에 한 번쯤은 도움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문학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왜냐면은 지식의 보고거든. 쌤이 그래서 비문학을 하도 오래 하니까 지금 진짜 이 종이장만큼 얇고 너무나도 넓은 그 상대성 이런 거까지 나오잖아. 이 옛날 막 조선 철학부터 종이장처럼 얇고 대신에 너무 운동장만큼 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좀 깊이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뭐 아무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알겠지. 일부러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